친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말 다들 아마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어쩐지 혼자가 자꾸 편해진다. 분명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로운 건 또 싫다. 계속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지만 마음은 너무 불편하고 혼자는 있고 싶고, 여러분이 너무 예민하고 아니면 너무 복잡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넓고 얇고 대신 편하게 관계 맺는 법 한번 살펴보죠. 안녕하세요, 이우선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너와는 관계가 불편하다, 혹은 인간관계에 나는 완전히 지쳤다, 나이 들어가면서 맞추기도 싫다, 인간관계에서 환멸을 경험한 사람들의 외침일 겁니다. 한번 자기 마음에 딱 꽂히면 이게 제 간입니다, 이게 제 쓸개입니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내어주고 심지어 융털돌기까지 내어주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그렇게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관계를 지키려고 애써왔단 말입니다. 이분들일수록 실망 많이 했을 거예요. 이분들일수록 상처 컸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경험만한 교훈은 없다. 살다 보면 기부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테이크도 해야 돼요. 주고 받고 하는 일이 빈번한데 동시에 내가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 경험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 떼인 것처럼요. 관계도 떼인 겁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 평생 노력한 게 늘 플러스였나요? 아니죠. 제로가 될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노력 대비 마이너스가 된 적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이너스가 연속이었다고 판단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물질 면에 있어서나 투자하지 않게 되죠.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잃은 것들 정리해보고 얻은 것들 정리해보고 인생의 다양한 것들 한번 이렇게 조각들을 모아봤더니 특별히 중년 넘어가니까 혼자가 더 편하더라,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편하다, 또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저는 사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냥 내가 바쁜 와중에 잠깐 혼자 있는 게 편해,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나만의 쉼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계속 혼자 편하다, 계속 혼자 있고 싶다 하는 분들은 삶에서 또 관계에서 지속적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편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원해서 혼자 있는 사람, 선택적 혼자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을 때는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어쩔 수 없이 혼자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립된 혼자라고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립된 혼자의 경우에는 그냥 혼자라서 외롭고 동시에 상처 때문에 괴로움도 같이 존재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분들의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에 일단 섞이기 싫고 엮이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의 성격적 문제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의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할 겁니다. 동시에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을 찾고 이 사람 내부의 안정, 심리적 안정을 위한 방법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혼자 남겨진 채 무기력하게 있는 시간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유형은 따로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자타공인 조절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관계 탄성이 높은 분들, 탄성이라고 하는 건 마치 고무줄처럼 쫙 잡아당겨서 띵 놔도 이게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걸 우리가 탄성 혹은 뭐 탄력성 이렇게 부르는데, 관계 탄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혼자 있다가도 필요한 순간이 딱 되죠?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때로는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해, 나에게 거칠어 그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 사람 관계 너무 힘들고 난 오히려 물건이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책이 내 친구야. 영화가 내 친구야. 나는 강아지만 있으면 돼. 난 고양이만 있으면 돼. 이런 소통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사회적 관계에서 얻는 충만함도 느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책이나 동물이나 사람 이외의 또 다른 존재이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괜찮습니다. 완전한 단독자가 아니라면 나쁘지 않아요. 다만 내가 함께 살아가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숨쉬는 이 사람들 간에는 온도가 오간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이 온도는 넓고 새로운 온도가 오갈수록 훨씬 사람은 상쾌함을 느낀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거리에 발견일 겁니다. 밀착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고요. 밀착하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원하는 거리가 있는데요. 이 거리는 우리가 되게 인생의 청춘의 즙을 내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거리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관계에 지쳐 혼자가 편하다는 분들께 지금부터 권합니다. 관계의 평균값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편하지만 안전한 사람들을 갈구하고 있다면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평균값을 한번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에 지치지 않는 법, 관계의 평균값 어떻게 내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사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에서 점수 매깁니다. 의식적으로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점수 저절로 매겨요. 쟤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딱 보는 순간 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점수를 어떤 방식으로 매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만났던 전체 시간과 전체 관계 경험에 나름의 뭔가 값을 매겼던 겁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점수가 높을 거예요. 관계가 낮을 땐 점수가 낮을 거예요. 그럼 이걸 긴 세월로 한번 나누어 보면 어떻게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래도 걔는 그런대로 괜찮아 이거 있죠. 요게 바로 관계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걸 판단하기 조금 수월하게 구체적인 항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인간성. 인간성이란 뭘 이야기하는가? 의리인 거죠. 의리, 이거 있죠? 사람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자 기꺼이 나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의리가 어느 정도 있는가? 또 착한 심성도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왜 어른들이 하는 얘기 있죠. 얘가 마음은 착해. 저 이 얘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착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착하다는 얘기는 늘 안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걸 저는 인간성 영역 안에 한번 넣어봤고요. 두 번째, 협력성. 협력성은 우리가 얼마나 도움을 주고받는가. 내가 요청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돕고 싶은 사람인가.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공감해 주는가. 내가 이야기할 때 얼마나 웃어주는 사람인가. 이것도 협력성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재미. 너무 웃긴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존경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저는 꼭 제 옆에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매너. 아무리 우리가 친해도 지켜야 될 매너가 있죠. 예의 중요하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를 존중해 주는가. 이건 매너 이상이에요. 예의와 존중이죠. 다섯 번째, 모델링. 쟤한테 이거 하나는 정말 배울 게 있어 하는 친구들 있죠. 따봉이에요. 이 5가지 항목들을 각각을 제일 높은 점수를 10점, 가장 낮은 점수를 1점이라고 보세요. 1점에서 10점 사이에 내 친구, 그 사람의 인간성은 몇 점인가? 요거 합치면 몇 점? 요거 35점 정도 되죠. 그럼 어떻게? 이게 전체 항목이 5개였으니까 이걸 5로 나누는 거예요. 제 생각엔 총점이 7점이 넘으면 전 이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체 항목들 중에 하나라도 아주 높은 점이 있다. 전 이것만으로도 사귀고 유지할 괜찮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점수를 너무 박하게 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다음 생에도 친구가 없죠. 그러면 이 평균값을 너무 높게 갖는 것, 곧 기대 평균값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또 평균값을 너무 낮추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형편없는 인간도 내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전 7점 이상 된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관계의 평균값은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일단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내 친구가 될 가능성 안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가면 성적이 A, B, C, D, F 이렇게 나누어져요. A라는 건 뭐냐면 정말 엑셀런트한데 이게 A고요. B, 잘했네. B도 잘한 거예요. C, 괜찮아. D는 노력 좀 해야 되겠는데 F는 꽝이죠. 그래서 제가 10점 중에 7점이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엄밀히 말하자면 C에 해당되는 건데 영어로 해볼까요? Not bad.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면, 그만하면 괜찮다면 이 관계는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저리 있는 사람들 있죠? 7점에서 뭐 약간 조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7점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이라고 좋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상의 사람하고 가깝게 지낸다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의 관계의 지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동료부터 말씀드릴게요. 동료는 어떤 사람인가? 나랑 같이 함께 일하고 때론 이 사람이 나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내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균값이 좋다면 이 사람은 동료를 넘어서 전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평균값이 낮다? 그러면 손절은 어렵습니다. 왜냐?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영어에 보면 우리가 acquaintance란 말이 있는데 그냥 아는 사람, 안면 튼 사람 정도인 거예요. 그냥 일 파트너다, 일 관계로 맞는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고 평균값이 낮더라도 유지하자, 대신 최소한의 매너는 갖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간관계의 일환으로 저는 가족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인데 핏줄이라고 그래서 이 핏줄이 모두가 다 아름답고 그래도 나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해로운 가족 있습니다. 견딜 만한 가족도 있고요. 괜찮은 가족도 있습니다. 다만 해로운 가족이라면 본인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가능한 분리되고 가능한 빨리 멀리 좀 떨어져 계시길 바라고요. 괜찮은 가족 있어요. 이런 가족이라도 저는 구기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래가 그만큼 잦아도 좋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괜찮은 가족일지라도 예의는 기본입니다. 왜냐? 인간관계잖아요. 괜찮은 가족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또 기억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친구는 어떠할까? 이 친구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3점 미만이다 그러면 이번 생에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최소한의 매너만 보이고 어떤 요청을 한다면 그냥 정중히 거절하세요. 대신 3에서 한 7점 정도까지 이 정도 점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아는 정도 지내시고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도움을 가볍게 주고받는 정도. 그리고 7점 이상이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요. 또 상대 생일도 좀 챙겨야 돼요. 경조사도 좀 꼼꼼히 챙기시고요. 왜냐? 인생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보다 다양하고 넓은 관계 경험이 필요한 세상이 됐죠. 나쁜 친구를 내가 배제하고 안 만나겠다 싶으면 이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더 괜찮은 친구를 만나고 초대해서 그 존재의 풍요로움과 관계의 기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위에 기분 맞춰주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시간에 차라리 내 발전에 더 신경 쓰는 게 낫겠다 하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지치는 조건을 생각해보면 아마 그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인간관계에 쉽게 지치는 사람들의 몇몇 특성이 있는데 제일 먼저 관계의 기대 평균값이 너무 높은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다른 친구들이 주변에 다가가기도 좀 어렵고 사실상 관계를 맺고자 해도 거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분이고 내 주변엔 왜 이런 사람들만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사실상 기분이 좋지 않죠. 관계의 기대 평균값이 너무 높은 분들은 스스로도 거절감을 느끼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거절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도 지치게 하고 본인도 많이 지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인정 욕구가 굉장히 큰 분들이 있어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초반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요. 나에게 페이백 서비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정말 멈추지 않는 열차처럼 달려갑니다. 그렇다 보니 무슨 일이 생겨나냐면 욕구는 커요. 그런데 나의 능력치는 때론 작을 수 있죠. 그러면 내 능력에 넘는 과잉 친절을 하거나 아니면 과잉 노력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넘치는 친절이나 과도한 노력을 하는데 돌아올 게 없다고 판단을 하면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관계에 지쳤어. 사실상 자기의 인정 욕구에 관련된 이슈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계에서 많이 지치고 한 분들 중에 에너지의 절대량이 작은 분들이 있어요. 얼굴을 딱 봐도 그냥 힘없어 보이는 분들 계시죠?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의 양도 당연히 넓을 수가 없고 클 수가 없고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사실상 약간 좁게 하면서 동시에 좀 짧게 해야 되는 분들인데 내 에너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인간 사회이잖아요. 그럴 때 에너지가 적은 분들은 쉽사리 지치고 관계를 철회하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또 한 가지, 나와 엄마, 나와 아버지, 나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의 패턴이 나이 들어서까지 반복되는 것, 이걸 우리가 대상관계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대상관계에서 반복적이고 또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어렸을 때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매를 맞고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성장했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아버지의 폭력성이 눈곱만큼이라도 보이면 아버지에게 내가 보였던 그 숨어드는 반응, 그 반응을 관계에서 그대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건강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관계의 치명성을 과거의 그 가족 관계로부터 얻었던 사람들 역시 인간관계에 지친다, 시달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다라는 말을 쓰는 건 균형감을 가지고 있다 혹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관계 균형이라고 하는 건 관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요 생각 한번 해보게 되죠. 제일 먼저는 내가 에너지를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80% 이상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그룹이 있어요. 첫째, 내가 추종하는 그룹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은 꼭 따라가야 되고 내가 따라가고 싶어, 간절해. 이렇다면 당연히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어려운 일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와요. 농담으로라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공감적인 말로 위로를 해주고요. 그리고 도와줄 때는 정말 화끈하게 도와주고요. 이런 그룹은 인격적 그룹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세 번째가 멘토 그룹입니다. 멘토 그룹은 내가 그들을 추종하는 그룹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감동까지 갖는 그룹이 멘토 그룹이에요. (50%만) 쏟아야 되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동아리 혹은 동창회예요. 다행인 건 동아리나 동창회는 자주 모이지 않아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거기에 소속원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적어도 10번 모이면 최소한 6번 이상은 모여야 동아리원으로서 그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그룹은 우리에겐 선택적 그룹이기 때문에 50%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나도 공을 들여야 되는 그룹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0%만 쏟아도 되는 그룹이 있습니다. 내가 굳이 먼저 연락 안 해도 나한테 전화해주는 그 그룹들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그룹이기도 하고 나를 신경 써주는 그룹이거든요. 인간은 다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고 나한테 늘 괜찮다 말해주는 칭찬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들은 나를 아이돌처럼 만들어주면서 인정 욕구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 그룹은 아마 요 30%의 에너지를 드리는 그룹이 아닐까 싶어요. 잠깐, 가족은 어느 그룹일까요?
이 나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그 그룹이기도 한 게 바로 이 가족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인정도 받고 싶은 그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기도 하면서 동시에 불가피하기에 굉장히 피곤한 그룹이기도 한 게 가족이에요. 게다가 가족한테 의무를 부과하면서 성질까지 낸단 말이에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엄마한테 또 성질은 또 있는 대로 내고요. 딸한테 나 이거 좀 도와줘 저거 좀 도와줘 하면서 딸한테도 그렇게 화를 냅다 낸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상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이 일상적 공격성은 왜 발생하는가? 가족이란 이 그룹은 언제든 회복이 가능한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안하다 생각하니까 그냥 약간 긴장의 끈을 놔버리는 거죠. 회복 가능한 관계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 회복 가능한 관계가 가장 아프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룹별 80% 그룹, 50% 그룹, 30% 그룹 이렇게 에너지를 분배했어요? 분배한다고 끝나나요? 아니죠. 관리해야 되겠죠.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룹, 그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방법 먼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 생일 꼭 챙기세요. 기쁨을 공유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마음을 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새 쿠폰 같은 거 많이 보내잖아요. 쿠폰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편지가 동반이 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오늘 당신 생일이어서 너무 축하하고 네가 내 친구에게 너무 고마워.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잖아요. 훌륭한 선택이고 좋은 고백입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무슨 일 생기면 그 친구에게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 친구가 나에게 반응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 친구에게 나의 정보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 친구 머릿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경 쓰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일 생기면 반드시 전하세요.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전하셔야 되냐면 나 이런 좋은 일 있는데 네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 연애의 꿀팁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상대방이 무슨 일이 있다 얘기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시기 바라고 반드시 찾아가시기 바래요. 특별히 경사와 애사가 있다면 저는 애사를 꼭 챙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람이 처한 슬픔 속에 함께 있는 것, 머물러 주는 것, 이거를 보통 be with 경험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당신과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열과 성을 다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한다면 경조사 자리 꼭 챙기시고요. 중간 정도의 에너지만 투자해도 되는 사람하고 잘 지내는 법은 무엇인가? 이 친구들은 있으면 좋은 친구예요. 그들의 필요를 읽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건 최소한의 반응을 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개인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전체 그룹 안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청하면 그때 반응하세요. 먼저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요청하면 반드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걸 못할 때는 내가 지금은 어려운데 다음번에 꼭 이렇게 할게 라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까지는 이분들하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약속의 일환이기도 하고 마음의 연결점을 갖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모티콘 같은 걸로 내 감정의 상태를 자주 표현해 주는 것. 50%의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각인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면 이 이모티콘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이 사람은 꼭 이거 쓰고 이 감정할 때 꼭 이 이모티콘 나오더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내 감정을 잘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 축하해주기 할 때는 이모티콘 같은 걸로 이게 혀의 감각을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분들에게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들키면 안 돼요. 내가 에너지를 조금만 투자하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들키지 않으면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텐데 이분들하고의 관계는 첫째, 개인톡보다는 단톡 속에서만 대화를 하는 게 좀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반응한 다음에 next, 그 다음에 내가 반응해도 문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반응은 해주시면 좋아요. 뒤늦게라도. 세 번째, 축하의 방식도 그냥 다른 사람들 축하한다 그러면 그 반응에 맞춰서만 반응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지만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거고요. 또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건 알리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넘어서 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와 내 친구를 갈라놓는 사람도 있고요. 나와 내 가족을 갈라놓는 사람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유지하지 마세요. 중년 정도 나이가 되죠.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거침없고 잔인하다면 이 사람의 이 칼날은 반드시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끊으세요. 어차피 나랑 이어질 관계는 정해져 있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고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관계의 켜 속에서 우리가 알아왔고 또 경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결과물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주도적으로 취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애쓰지 않아도 오래가는 친구 관계를 다지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유쾌함입니다.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또 재미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 스트레스 있죠, 책임감 있죠, 짓눌려 살죠. 이러다 보면 나의 그 청춘의 아름다움과 유쾌함은 어느덧 날아가 버리고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그 유쾌함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유쾌함의 필수 요소 5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가 보통 유쾌함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 나만의 방법은 어떻게 발굴해 낼 것인가, 요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유쾌한 사람 옆으로 가세요. 상상력부터 시작해서 경이감에 이르기까지 5개의 유쾌함을 그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유쾌한 사람의 환경 통제력과 환경 해석력을 배운단 말이에요. 유쾌한 사람 곁에 가서 유쾌한 사람의 기운을 받아라. 두 번째로는 유쾌한 컨텐츠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유쾌한 컨텐츠를 보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 우리는 웃고 끝나지 않아요. 그 유쾌함을 거기서 또 묻어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중에 또 재밌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가 혼자 또 키득키득 웃기도 합니다. 그 유쾌함의 컨텐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유쾌한 사람임을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어디 가나 괜찮은 유머, 통하는 유머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통하는 유머는 항상 어떻게 벤치마킹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유쾌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도, 심지어 나의 실험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유쾌함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평생 갈 친구라도 하지 말아야 될 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는 관계의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이고요. 특별히 무시를 넘어서 공개 망신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 지옥의 문을 여는 거고요. 다음 생에까지 칼싸움할 거예요. 두 번째, 상대의 치명적인 과거 언급하면 안 돼요. 친구의 이혼, 친구의 파산, 친구의 숨기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 사실이지만 이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물론 말한 사람은 안타까움을 얘기하겠지만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얘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죠. 치명적인 과거는 절대 언급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친구예요. 세 번째, 돈 빌리시지 마세요. 돈 빌리는 건 정말 치명적인 거고,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관계 중에 항상 잔존하는 긴장 관계가 있어요. 긴장이 나중에 파급 효과를 거치면서 갈등 관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거절하시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럼 그 관계는 회복이 가능한데 안 갚는 돈은 회복이 안 됩니다. 흔히 우리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언보다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공감보다 옆에 존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고요. 좋은 친구니까 만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자기가 부족한 사람은 매사에 자기를 탓하거나 또 부정적인 상상을 하죠. 연인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저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나? 저 말이 사실일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자기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부터 관계의 시작, 곧 나와의 관계를 잘 다지는 법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조절 능력이 필요할 텐데요. 1974년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리처드 이스털린 교수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 행복도 계속 따라 올라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1946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사람들 이 소득 수준하고 요 행복도 요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정 정도의 소득 이상으로 올라갔더니 그 뒤로는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이 행복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이스털린의 역설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게 미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나라를 불문하고 소득 수준과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일정 수준까지는 동반 상승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리 소득이 들어도 행복 지수는 그냥 증가하지 않고 유지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행복감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에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사람들은 행복감을 유지하는가? 이 조사를 이스털린 교수가 연이어서 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건강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족이었습니다. 건강 중요하고 가족 중요해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쭉 해봤더니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죠. 하나가 뭐냐? 자기조절력. 또 하나 여가를 다루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더 있어야 한국 사람들은 나 행복한데 나 괜찮은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우위라는 게 없는 사회 속에서 내 마음속에 자기 조절을 해 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자기애랑 자존감이랑 자신감이랑 자존심이랑 도대체 이 차이는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타인이나 다른 환경과의 관계나 그 중심 강도가 달라요. 먼저 자존심은 어떤 것인가? 경쟁과 비교에서 우월 혹은 열등의 감정을 이걸 자존심이라고 불러요. 이를테면 내가 너보다 뭐가 모자라는데? 내가 걔보다 뭐가 딸리는데? 경쟁 상대가 반드시 있고 비교 우위냐 혹은 열등하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내 마음이 오가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죠. 자존심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고 동시에 내가 품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 가치, 내 능력, 내 적성, 그래서 내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의 상태, 이걸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할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의 주인은 나래요. 그래서 나는 나를 환대해야 된대요. 내가 나를 환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환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환대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내가 하는 일에서의 성취와 능력에서 얻는 감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마라톤 합니다. 풀코스냐고요? 그럴 리가요. 10km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어디예요? 그죠? 내가 한 일에 대한 기쁨과 성취를 기꺼이 말할 수 있는 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애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애라는 건 뭐냐? 내 가치를 고양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비롯된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성이 높기는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이쁜 얼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넌 죽었다 깨나도 모를걸?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신에 대한 특별한 호의예요. 자기조절 능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나의 감정에 잡아먹히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여기서 오늘 저는 5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믿을 수 있는 1인이에요. 믿을 수 있는 1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갔더니 너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때로는 솔루션까지 줘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예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상상의 멘토예요. 그건 바로 뭔가?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딱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은영 박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강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용욱 선생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무슨 일 딱 생겼어. 영숙이 언니라면 그때 어떻게 했지? 그 언니라면 그거 알 텐데. 그때 그 형 어떻게 했지? 유명한 분들 있다면 그분들의 방법 쓰세요. 그분들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고 대처할까? 이거 쓰시면 돼요.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좋아요. 상상의 멘토 꼭 만드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위로 장소, 네 번째 위로 음식 함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속상하거나 힘들거나 한꺼번에 통증이 막 밀려오고 눈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땐 저는 반드시 저희 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카페에 가요. 거기서 반드시 전 와플을 먹습니다. 속상할 땐 그 카페 그 와플, 속상할 때 그 카페 그 와플 이렇게 반복하죠. 나중엔 속상할 때 그 카페만 떠올려도 위로가 돼요. 좋은 습관 안에 중구난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정신을 가두어 보는 경험, 이걸 우리가 마음 근육을 단련한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습관이에요. 저는 이 감사 습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한번 손가락으로 꼽아보는 겁니다. 가진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접을 때마다 내가 안심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콜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꼭 주무시기 전에 한 가지 하시길 권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감사 일지예요. 제가 일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널링이라고 불러요. 기자가 잡지에 글을 쓰는 것처럼 하나의 요소를 딱 집어가지고 자세하고 세밀하게 써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런 면에서 좋았고, 이때 이런 말을 누가 했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은 어땠고, 아주 집중적으로 감정과 상황을 다루는 힘이 생겨나거든요. 감사하는 태도가 자리를 잡으면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이 되죠. 동시에 불만이나 짜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부는 마치 외세의 침략처럼 갑자기 나에게 침범하듯이 들어옵니다. 자기조절 능력이라는 건 그 감정이 없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조절할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너무 좋죠.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빅히트를 쳤던 미하엘 칙센트 몰입의 시간 이런 책 있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 취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최상의 전문성과 최고의 몰입이 만나는 자리가 취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생각을 그리로 모으고 흘러가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취미에 집중해 볼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혼자 하는 취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 취미가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즐거움을 향유하는 것. 세 번째는 공동체 취미가 있을 거예요. 집단이 함께 열광하는 거죠. 우리가 혼자 놀기도 좋지만 전문성이 몰입에 이르러서 놀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소속이 필요하겠죠. 복지관도 가라, 주민센터도 가라, 동호회도 가라, 어디든지 가서 나에게 소속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함께 공동의 의미를 창출하는 학습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죠. 첫째, 취향이 비슷하고요. 두 번째, 비슷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성장하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게 전문가, 때로는 덕후라는 지점에 도달하기도 해요. 덕후가 글을 쓰면 덕후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2의 양육을 시작하라 라고요. 이 얘기는 뭔가 애를 또 낳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고 살피고 그 돌봄에 참여하기를 좀 권해드리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휴머니즘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런 거 다 저는 제2의 양육이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 내 자신에 대한 심정적 양육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팬덤 이야기입니다. 이 팬덤이 된다는 건 이제는 팬클럽이 있잖아요. 밴드, 카페, 블로그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또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나를 회원으로 소속을 시켜요. 그걸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문화 소속이다. 나를 문화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기도 하고 공동의 집합 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집단 여가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집단 취미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요새 엄마들이 왜 이렇게 영웅시대에 가입할까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참여하면서 기꺼이 모든 공연에 들어가고 몇 초 만에 순삭이 되고 막 이렇게 될까요, 표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H.O.T 참 좋아했습니다. 신화도 좋아했고요. S.E.S도 좋아했고요. 또 핑클도 좋아했죠. 이런 시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엔 자식을 좋아했죠. 그렇게 자식이 떠나가고 나면 더 이상 좋아할 대상이 없어지죠. 증발해버립니다. 요즘 이 팬덤이라고 하는 게 특정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집단 성취를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인종 욕구도 충족하고 자아 실현까지 한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진정한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너무나 간절해지고 그 관계의 동절기에 덜덜 떨고 있는 이때 이 소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들뜨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나를 인정하고 또 나를 보살피고 그렇게 나의 긍정적 자기애를 만드는데 저는 자기조절력이 둘도 없이 중요한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1인 상상의 멘토, 위로 장소, 또 위로 음식, 감사의 습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나만의 덕후감, 이런 감사 일지도 한번 써보시고 나만의 팬덤 한번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 안에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